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는 한 5가지 정도는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던 병원 진료실에서 느꼈던 얘기들, 그 다음에 환자분들 케이스 정도, 그 정도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두피광대 축소술 또는 두피광대 재건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거는 옳고 남이 하는 거는 틀리다 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저는 굉장히 지양해요. 내가 오늘 맞다고 생각한 게 내일 틀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의학적으로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틀렸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게 의학의 역사였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양면이 다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건 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주로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뿐,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비하하거나 그분의 방법을 무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분이 하고 계신 방법에 나름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 역시 인정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의학적 근거 없이 어떤 마케팅적 어떤 환자를 어떻게 좀 쉽게 꼬시기 위한 그런 용어들 또는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이런 상업적인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호하게 제 의사 표현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두피광대에 두피절개를 해서 광대 축소를 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수술, 재건수술에 대해서 이 두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잦아드는 느낌이 있는데 한때 2, 3년 전에는 이거 갖고 온라인상에서 되게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카페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여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약간 팩트 위주로 실제 사례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광대 수술 후 상악동 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해요.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악동이 열리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심하게 많이 열리는 거는 최대한 막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악동이 열리게 되면 상악동염이나 아니면 볼페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주 드물게 피하 기종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드문 케이스지만 이런 피하 기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대 재건 수술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울면서 광대 재수술을 재건 수술을 원하셨는데 그 환자분의 얘기를 여러분하고 조금은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술 전 CT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환자분이 느끼는 것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항상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객관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대 갭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류압, 광대 갭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죠. 광대 갭만 보이면은 댓글이 그렇게 달린대요. 볼 겁나 쳐졌겠다. 볼이 흐르겠네. 뼈가 다 녹아 없어지겠네. 이런 식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카페글, 후기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환자한테 재수술을 유도하는 병원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쪽 부산 쪽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갖고 광대 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 한 대 맞아야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진료실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대 갭이라는 거, 광대 분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글들에 너무 현혹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단이라는 과정의 중요성,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터넷으로 본인의 증상을 검색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처럼 병원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굳이 인터넷을 보면서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 진단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 환자의 경우를 보고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용이 길진 않아요.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두피광대 축소술 또는 재건수술에 대해 라고 1번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이 사진은 예전에 이렇게 수술이 된 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꺼져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광대가 마른 목골로 비어 있다. 삼각형 모양으로 비어 있다. 그래서 함몰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또 이게 녹으니까 뼈가 없으니까 이게 광대가 밑으로 처져서 볼이 처졌다.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이렇게 광대가 벌어져 있고 그러면은 두피로 절개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고 두피로 절개하면 볼처짐도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신 거죠. 그래서 광대를 재수술을 하셨는데 두피로 열어서 수술을 했어요. 두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장점이 이 체부 상부 이 부분을 고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좋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와이어로 고정을 하고 또 밑에 부분 이 부분은 또 입안도 여셨던 것 같아요. 입안도 열어서 와이어로 고정을 하고 얘를 위로 올린 거죠. 지금 보면 요만큼까지 올라온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광대가 이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요만큼은 비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원치 않는 곳에서 골절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측두골과 관골이 만나는 수처 라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요게 줄이 가면서 여기가 부러지면서 여기를 와이어로 고정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정된 거는 그닥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기만 또 부러진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또 여기서 절골하면서 이렇게 상악동이 열린 것도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절골 라인이 멀쩡히 여기 있는데 바깥쪽으로 또 절골을 해서 이거를 올린다고 이렇게 와이어로 걸어놓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상태보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쪽은 입안을 열어서 그나마 올려라서 주고 고정이라도 해줬지 이쪽은 입을 열었는데 아래쪽을 고정을 또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또 절골을 하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려놓은 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더 벌어진 느낌이죠. 광대 재수술해가지고 뭔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여기 광대 갭이 오히려 더 생긴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에 광대 바로 위쪽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두피 절개를 해서 여기까지는 박리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근막 위로 쭉쭉 밀어가면 되니까 여긴 박리가 쉬운데 여기서부터는 근막 위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근막과 그러니까 템포럴 머슬과 피부 사이에 있는 이 지방을 가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 정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사이로 뜯고 들어가는. 그러다가 여기 지방이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이 의외로 흡수가 많고 손실이 많다는 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수술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CT만 보면 분류압이라고 얘기할 것도 전혀 없이 위쪽에서 조금의 갭도 없이 쫙 붙었고 아치 쪽도 정확하게 이렇게 다 붙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이게 수술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피 절개 방법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상부에서의 분류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이 관자놀이 부분, 이 부분에서의 지방 흡수가 은근히 많다. 그게 이제 단점인 거예요. 두피 절개의 장점은 시야 확보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편해요. 그 다음에 광대 체부 위쪽에 광대 갭을 해결하기에 너무 좋아요. 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딱 뼈를 맞출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또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아치 쪽에 우리 입안 절개를 하면 입안 열고 여기 아치쪽 구렛나루 쪽에 열잖아요. 근데 요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두피로 이렇게만 열면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좀 있는 게 이렇게 머리에 흉터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또 입안에 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상처 크기가 꽤나 크다는 게 단점이고 수술 부위에 비해서 그래서 절개창이 좀 크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흉터나 두피에 탈모 위험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광대 체부 하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니까 이 아치 쪽 위쪽은 좋은데 아래쪽 버트리스라고 하는 이쪽 부분 우리 여기 이 부분은 거의 안 보여요. 두피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 하면 여기도 고정하고 여기도 고정했잖아요. 그러면 두피로 보이는 거는 여기까지는 보여요. 요렇게는 보여요. 근데 요 밑에는 안 보여요. 요 부분은 입안절개로만 보여요. 근데 반대로 입안절개로 하면은 요 위에 빨간선 라인 위쪽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요렇게 동그란 그 광대가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보이고 이게 체부 상부라고 하면 두피절개로 하면 여기가 보여요. 하지만 여기가 안 보이죠. 입안절개로 하면 여기가 잘 보여요. 하지만 여기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뭐 좋은 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자놀이 함몰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신경 쓰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두피 절개 하시고 온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자놀이가 꺼진 거를 또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얘기들이 인터넷에 있지만 두피 절개를 해서 뭐 얼굴에 근육을 당겨주면 뭐 볼처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말은 뭐 그럴싸하게 들리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또는 실제 수술 결과로서 그거를 보여주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증거를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 말은 취소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도 한 15년 이상 요 일을 하고 있지만 두피 절개를 해서 볼처짐을 해결 또는 예방한다는 말은 조금은 환자들이 볼처짐에 대해서 예민해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뭐랄까 극복하는 방법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설명이 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볼처짐을 두피 절개를 하면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두피절개가 좋고 입안절개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또 입안절개가 무조건 좋고 두피절개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광대 수술 후 상악동 개방 및 피하 기종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광대 수술 후 상악동이 열리면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볼페임이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볼페임과 더불어 이제 상악동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 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스폰지 누르는 것 같이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요. 부쓱 하면서 뭐 뿌르륵 하면서 스폰지 누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눌러보면 실제로 뿌르륵 뿌르륵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뭐 괜찮다, 뭐 살이 수술하고 나서 부어서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술하고 6개월, 1년 지나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후 CT 모습이에요. 뭐 뼈는 잘 붙어 있고 하니까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CT에서 이렇게 보는 음영은 뭐냐면 얼굴 안쪽에 공기가 있는 데만 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 있는 데만 이렇게 그 공간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콧구멍 안쪽 또는 입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이런 데가 이렇게 후두부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을 저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눈 옆에도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 눈 옆에 요런 데는 공기가 차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눈 옆에 요런 데가 보이는 거죠. 요런 데가.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CT를 조금 들어봤더니 고개를 들고 봤더니 지금 뼈는 잘 붙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가 요만큼이 워낙에 없어야 되는 공기 음영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뼈랑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겹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 피부 쪽에 이렇게 공기 음용이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피하 기종이 없는 분하고 있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노이즈처럼 이렇게 끼는 거는 보일 수 있어요. 이분은 없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하 기종이 있어서 지금 요만큼이다. 이게 피하 기종이에요. 지금 여기도 살짝 있는 부분 요런 데가. 그래서 만지면 부욱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종이 열리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많이 열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를 막고 발살바라고 해서 이제 뭐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아프니까는 이거 이퀄라이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 할 때 하고 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볼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볼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상악동 개방은 가능한 한 조금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광대 재건 수술을 너무나 원하는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의 CT를 이제 제가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얼굴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건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금 얼굴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이대로는 절대 못 살고요. 저 옛날에 훨씬 낫고요. 도대체 이 얼굴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뼈도 잘 붙어 있고 그런데 굳이 뭐 하려고 재건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얼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과교정이나 분류압이나 광대갭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왜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지금 얼굴을 너무 싫어서 자기는 지낼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럼 얼마나 수술 전에 얼마나 컸길래 그랬더니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컸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컸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밋밋해지고 얼굴이 뭐 어떻게 됐고 뭐 광대가 없어져서 뭐 사람이 생기가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진료실에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 앞에 와가지고 쓸데없이 우는 사람은 아닐 테니 그러면 내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니까 또 지금 얼마나 많이 준 상태인지 모르니까 이거 한 번만 확인을 하고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수술 전 CT를 수술한 병원에 가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게 낫잖아. 왜 이게 좋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광대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냥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여기가 뭐 어쩌네 저쩌네 꺼졌네 없어졌네 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광대가 뿅 튀어나와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밋밋해져 있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광대를 뭘 재건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진을 보더니 이거 제 건 맞아요? 이거 수술 전 맞아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단순해요. 뭐 모자라서 그런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어제 싫었던 게 오늘은 없어지고 나면 오늘은 또 생각나고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남자친구 없을 때는 뭐 남자친구 귀찮고 막 있을 때는 귀찮고 막 그러다가 없어지면 되게 허전하고 또 그 못된 놈도 생각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광대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싫어서 광대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왠지 사람이 밋밋해진 거 같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고 너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다라고 혼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면서 내 얼굴은 내가 잘 알지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감정이 이제 막 폭받치죠. 근데 수술 전 CT를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 광대보다는 이 광대가 보기에 좋아요. 이건 조금 광대가 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분한테. 아니 이렇게 왔으면 나라도 광대 수술 해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건하지 말아라. 지금이 훨씬 낫다. 이렇게 설득하고 보냈던 케이스예요.
CT를 봐도 이렇게 봐도 뭐 줄어든 거는 조금 많이 줄었나 욕심 줄여서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딱히 문제는 없어요. 뭐 체부 쪽에도 잘 붙어 있고 아치 쪽에도 뭐 줄어든 것만 있지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볼록한 거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저는 광대 수술할 때 환자분들한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여기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 꺼져 있으면 수술하세요, 수술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그냥 일자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여기가 꺼져 있고 이렇게가 이게 꺼져 있죠, 여기가. 그 다음에 광대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꺼져 있죠. 그러니까는 광대 수술을 해주고 싶잖아요. 하고 나서 꺼진 거랑 뭐 튀어나온 거랑 없어지고 일자로 떨어지면서 여기 패인 것도 조금 덜 보이는, 제가 말한 볼처짐이나 이런 것과 완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로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T로 봐도 뭐 이런 데 조금 비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뭐 왕창 잘 붙어 있는데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치 쪽도 크게 변이도 없고 고정 잘 돼 있어서 뭐 더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재건이니 재수술이니 뭐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쪽도 보세요. 여기 꺼져 있죠. 여기 광대뼈 있는데 요렇게가 지금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꺼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여기 꺼진 것도 덜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얼굴로 울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봐도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 옆으로 요만큼 나가던, 그러니까 여기 꺼진 거에서 요만큼 나간 요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한 요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던 게 없어지니까 훨씬 보기 좋잖아요. 이 꺼진 느낌, 여기 꺼진 느낌도 훨씬 덜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꺼진 느낌이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훨씬 페임도 없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버릇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에 본인 느낌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술을 계획하거나 또 다른 고민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술 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남의 얼굴 보듯이 이렇게 멍하니 좀 봐봐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잘 판단하시고 내가 내 얼굴을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때는 전 모습과 후 모습을 조금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CT 보면 뭐 이런데 이런데 아치 살짝 불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정도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보면 그래도 뼈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고 여기도 뭐 조금 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어요. 광대 체부 쪽에서 워낙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굳이 재건이니 재수술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얘기는 광대 갭에 대한 장기 추적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연치 않게 이제 2016년도에 광대 수술을 하고 저한테 내원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 광대 수술을 하고 이제 뭐 인터넷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분류압이니 뭐니 막 광대 갭이니 이런 게 막 걱정되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오만 얘기 다 있고 뭐 볼이 처진다,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평생 리프팅 해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있죠. 뼈가 다 없어진다, 녹아서. 지금 갭이 있으면 분류압이 되고 그러면 뼈가 다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 네 얼굴은 무너질 거고 평생 리프팅을 해야 되고 뭐 인터넷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의사는 아닐 것 같고 또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수술을 유도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건 좀 아닌데 저건 좀 선을 넘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한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동안 저한테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걸 확인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 오셔서 이제 그만 보자. 이제 제가 그랬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C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5월이에요. 2016년 5월에 수술하고 한 두어 달 돼가지고 여기가 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치가 이게 뼈가 흡수가 돼서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에 이제 빠지신 거죠. 이제 막 이때는 잔뜩 부어있던 시절이었어요. 얼굴이 막 잔뜩 부어있고, 막 인터넷 보니까는 막 분류압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막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 잔뜩 있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는 2016년 5월에 이제 너무 불안해 하시길래 정 불안하시면 한 서너 달 있다 와봐요. 그래서 또 비교돼서 보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 8월에 오셨어요. 지금 보면 이때에 비해서 이때 보면 이런 아치 같은 데가 뼈가 잘 보시면 보일 텐데 여기는 조금 흡수되고 여기는 붓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런 모습인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인데요. 요 쐐기 모양으로 여기 꺾인 데 있죠. 거기는 흡수가 된 거고 여기는 붙은 거예요. 처음에 16년 5월에 됐을 때는 여기는 흡수된 모습이 많이 안 보였는데 16년 8월에 되니까 이 쐐기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꺾인 흡수된 모습이 보이고,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아치 쪽 가운데 쪽은 조금 뼈가 단단하게 붙은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16년 8월 여기 체부 상부 쪽에는 거의 뼈가 안 붙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조금 붙은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가 많이 벼 있으니까 또 요때보에 비하면 이 체부 쪽은 뼈가 여기서 좀 차오른 게 보이죠. 여기는 좀 벼 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차오른 게 좀 보이죠. 이게 3달간의 변화예요. 광대 갭이 뭐 더 커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통은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두어 달, 3달까지는요. 일단 뼈가 흡수되는 힘과 뼈가 생기는 힘이 서로 경쟁을 할 때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뼈가 생기는 게 이겨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뼈가 붙는 모습을 보려면 6개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016년 8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7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뼈가 더 많이 차오른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쐐기 모양으로 있던 게 조금 작아진 느낌 보이세요? 2016년 8월에서 2017년에 보면은 이 쐐기 모양 V자 모양으로 뼈 없었던 데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요것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2016년 5월에 이렇게 있었고 16년 8월에 V자 모양으로 가장 많이 꺼졌고, 그 다음에 17년에 이 V자 모양 꺼진 데가 조금 덜해졌고, 18년 되니까는 뼈가 더 이렇게 해서 위로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보이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는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뼈가 생성되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V자로 패였던 모습도 좀 작아지는 느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년 되니까 그 삐쭉 생겼던 애가 다시 살짝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한참 일어나고 있어서 튀어나온 뼈는 흡수되고 빈 데는 채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 돼가지고 보니까 삐쭉 튀어나왔던 애는 완만해지고 이 V자 모양으로 훅 패였던 데는 오히려 조금 더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변하죠. 그래서 2020년대 보면은 아치 쪽은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체부 쪽도 보면 2016년 5월하고 8월하고 7월하고 보면 점점 더 붙어오는 느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까지 더 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뼈가. 그 다음에 2019년도 보시면은 여기 위까지, 여기까지도 타고 올라왔죠, 뼈가. 2020년도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도 뼈가 차올랐죠. 여기 구멍 살짝 있던 거는 워낙에 여기거든요. 근데 그 위로 지금 뼈가 이만큼이 차오른 거예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뼈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붙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해요, 잘. 근데 이런 식으로 뼈가 점점 차오르는 거는 제가 경험한 거의 모든 환자에서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고정이 돼서 덜그럭거리고 움직이지만 않으면 붙어 있는 데서 계속 그 잉크물에 먹물 번지듯이 살살살살 뼈가 차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2016년에서 지금 2020년까지 5년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의 변화예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드물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봤어요. 5년이 지나서 저는 이 환자를 보고서 아치 붙어 있고 체부 쪽에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갭이 조금 크긴 하지만 6mm 정도 되는 갭이었거든요.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을 거야. 여기가 다 뼈로 붙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자. 하지만 이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환자예요. 근데 5년 있다 나타난 사진을 보니까 이 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붙어버렸어요. 저는 여기 붙을 거라고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보니까 여기에 그냥 다리가 생겨서 붙어버렸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인터넷 보면서 야, 이건 뭐 나 광대갭이 4mm예요, 5mm예요, 큰일 났어요, 뭐 볼이 처져요, 무너져요, 저는 평생 뭐 리프팅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뭐 얼굴이 무너진다던데 어떡하죠? 뭐 이런 걱정하면서 잠 못 자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이런 환자들 또 오면은 또 광대갭이 크다. 그러니까 너 사각턱 수술하면서 거기서 뼈를 채취해가지고 잘라낸 뼈를 여기다 이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아니면은 뭐 두피를 열어가지고 여기 체부를 여기 뼈를 여기를 고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또 재수술을 두피로 재수술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누가 맞겠어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여기 고정된 모습과 여기 고정된 모습이 안정적이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주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예 떨어져 버리고 얘가 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얼른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덜렁덜렁 거리면 뼈는 다 흡수돼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CT를 보고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피해가고 혼자 인터넷 보고 고민하고 또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 이런 데서 괜히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 뭐 모두 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낫는 경우도 있다. 또 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뼈가 더 없어지기보다는 뼈가 더 단단하게 생기고 붙는 과정으로 변해간다. 이 전제는 뼈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잘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터넷만 보면서 고민하고 시간 보내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상담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의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재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의사들 만나더라도 조금은 제 영상 보고서 아닐 수도 있잖아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그냥 오셔서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뭐 100% 확신을 갖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켜보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굳이 수술해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진단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광대 수술을 4번을 해봤는데 내가 인터넷 50명이 있는 카페 방장인데 내가 무슨 뭐 부작용 카페 뭐 거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뭐 이러는데 뭐 이런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아니 의사도 정확하게 확답을 못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뭐 좀 해봤다고 뭐 4번 해봤으면 많이 해본 건가요? 제가 광대 수술은 1000명은 넘게 했을 텐데 그럼 1000명 해본 나도 모르는 거를 4번 해봤다고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겨놓은 글과 경험담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수렁으로 몰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단은 무조건 병원에서 의사한테 받으세요. 인터넷에서 백날 찾아보면서 내 증상과 맞춰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환자분인데 턱에 끝에 이제 무턱이어서 보형물을 넣었대요. 그러고서 보형물을 넣었더니 CT 찍어봤더니 여기 보형물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 턱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부분의 병원에서 턱끝 보형물이 너랑 안 맞나 봐. 턱끝 보형물이 약간 위로 올라갔나 봐. 위치가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형물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이 턱끝 보형물 빼버리고 자르고 전진술하자. 이런 병원이 한 8군데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형물 이 정도면은 그냥 갖고 살아도 되거든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거 뭐 삐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턱뼈 자체가 워낙에가 삐뚤은 형태이기 때문에 턱뼈 자체가 워낙에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쪽에 더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도 당연히 삐뚤어 들어가지. 근데 이게 또 보이기에도 그렇게 삐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굳이 뭘 잘 쓰고 있는 보형물을 빼고 수술을 해? 그잖아요. 근데 왜 아프지? 이 보형물 때문에 아픈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또 어느 병원 갔더니 보형물이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치아 뿌리를 눌러가지고 치아가 아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높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CT 찍은 거 보면은 치아 뿌리는 여기까지 있고 보형물은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럼 뼈 침식이라도 심하게 생겨가지고 치아 뿌리가 눌렸거나 그런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형물을 빼자는 사람이 있었고 전진술을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보형물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이 있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아픈 게 그러면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건 장담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보형물 때문인가 이러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CT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다고 그래야 되나? 환자분한테 이거 꼭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걸 보여드릴게요. 그분 CT거든요. 제가 환자분 볼 때 병원에서 진료할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보형물이 어떻게 있나요? 봤더니 보형물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형물 없는 걸 보면 여기 조금 보면은 가골 같은 게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보형물과 뼈 사이에 뼈가 살짝 생긴 모습, 그런 가골 같은 게 여기 조금 보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듯이 눌린 자국 같이 보이는 게 뼈 침식입니다. 근데 요걸 재보면 뭐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치아 뿌리는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보형물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형물이 너무 들떠 있나? 뭐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요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딱 보면서 앞뒤로 이렇게 스르르르르 돌려보는데 갑자기 뭐가 여기서 띡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건 보형물이고요. 지금 치아 뿌리 있는데 이렇게 희끄무리한 게 띡 보이는 거예요. 어라?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것만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정중앙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치아 뿌리랑은 상관없는데 여기 피질골 아직 이렇게 두꺼운데 뼈 침식된 거 여기 0.1mm 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지? 하고서 이렇게 쭉쭉 넘겨보고 있는데 여기 뭔가 희끄무리한 게 기분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맞춰 놓으면 각 단면에서의 이 녀석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뼈와 피질골과 양쪽 피질골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이런 약간 시스트, 그러니까 낭종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약간 뭔가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막이 생겨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이게 그냥 낭종이면 째고 잘라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막 경계가 명확하게 캡슐처럼 돼 있거나 주변에 할로우라고 그래서 경계 주변에 까만 데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또 암일 수도 있고 시멘트 블라스토마나 오돈토제닉 튜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봐서는 그냥 단순 시스트, 낭종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 해보고 제거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지금 여기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걸 인터넷 보고서 환자분이 턱끝 보형물 수술하고 부작용 그러면은 뭐 치아가 눌려서 뭐 뼈 침식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뼈 침식하고는 상관도 없는 치아 뿌리에서 생기는 종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100번 해봐야 안 나와요. 일단 검색어 자체가 무턱 보형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턱 보형물을 쳤는데 종양하고 연관질 수 있는 그 내용이 검색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검색을 다 해봤고 카페를 다 뒤져봤는데 아픈 거 보니까는 내 턱에 실리콘 넣었던 게 뭐 이게 치아를 뿌리를 눌려서 뼈 침식이 돼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꽉 차는 거죠. 근데 사실은 치아 뿌리랑은 상관도 없고 뼈 침식이 지금 있는 둥 마는 둥 거의 뭐 0.1mm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종양으로 의심되는 게 있으면 치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어떤 질병이려니 하고 확신을 하고 오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뭐 간단하게는 그냥 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 뿌리에.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트들이 치아 뿌리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뭐 치아 이렇게 뿌리에 생기는 경우가 아래쪽에서는 많고 뒤쪽에서는 사이에 또는 여기 사랑니에서는 요 겉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수술은 이렇게 뼈 갈고 들어가서 시스트 긁어내고 여기다가 인공뼈 채워놓고 신경치료 해주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보면서 혼자 진단하면서 뭐 보형물이 치아를 눌렀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병을 키우고 엄한 치료 받으러 다니고 이 병원 다니면서 저 병원 다니면서 막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의사하면서 내가 몰랐던 게 있을 수 있고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긴 하는데 너무 드물어서 이제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명확히 누구를 만나면 100%다. 대한민국의 명의를 만나면 오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드문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의사들이 그런데 인터넷 보고 여러분들이 증상 검사하면서 진단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정말 내 몸을 그냥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로 이렇게 홀짝 하듯이 여러분들이 병을 진단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집단 이성 뭐 이런 말 쓰는 말도 있더라고요. 환자들끼리. 아니 모르는 사람 100명끼리 집단 이성 하면 뭐해. 그거는 집단 이성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바보놀이가 돼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100명이서 그 뭐 투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의한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과학은 99명이 틀리다고 하고 1명이 맞다고 해도 1명이 맞다고 하는 사람의 증명이 논리가 명확하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99명이 틀리다고 해도. 과학은 그래요. 근데 집단 이성을 여기다가 들이댈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의 폐해가 사실은 이렇게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